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어제 오늘은 빅 이벤트가 즐비한 날이었습니다. 12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연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빅 이벤트가 몇 시간 차이로 열린 것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뤄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소비자 물가 목표치는 2%이지만 지금까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는커녕 3% 초반으로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고용시장처럼 강하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지표를 까보니 예상치보다는 일제히 하락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전체 물가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빨간색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정리된 것입니다. 물가를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물가의 상승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월가의 예상치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품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아이템별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정리된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표기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보면 너무 복잡하죠? 아이템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에너지와 주거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국제 유가와 연관이 있죠. 최근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여전히 전쟁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너지 관련 소비는 전월 대비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너지 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꽤 높게 나왔거든요. 지난달에도 1.1%, 지지난달에도 1.1%, 지지난 달에는 2.3%,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가격은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로서 에너지 덕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우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까지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렌트비는 계속 잡히고 있지만 주거비는 뒤따라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주거비는 여전히 높다. 집값 잡기는 어렵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 우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쪽에서 물가 진정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수치적으로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경제 지표를 표기할 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파란색으로 표기하고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빨간색으로 표기하는데요. 이번에는 물가 관련 항목 모두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프라이즈였고 그만큼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금리 전망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만 해도 올해 연준에서 처음 금리 인하는 11월 달에 있을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올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작점은 바로 9월 달로 확 당겨졌습니다. 2달 정도 당겨진 셈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구나,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자 비트코인은 환호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낮게 나오니까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 급락이 나왔고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입니다. 물론 장 막판에 상승분을 꽤 반납하긴 했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만 보면 이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호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국채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몇 시간 이후에 연준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준회의가 뭔가 이상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회의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 보겠습니다. 연준회의는 45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3월, 6월, 9월, 12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연준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파월이 나와서 금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률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물론 모든 회의마다 전망을 하긴 하지만 3, 6, 9, 12월에는 이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점도표로 발표를 합니다. 특히 지난 3월달 연준회의 때에는 많은 연준위원들이 올해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남은 연준회의가 몇 번 없잖아요. 당연히 이번에는 3번까지는 아니고 1번이나 2번 이런 식으로 금리나 횟수 전망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연준위원들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했을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점도표를 까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많은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평균값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위원들도 8분이나 계셨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연준위원들의 평균값을 적용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점도표 상으로는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4명의 연준위원들은 올해의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고 실업률도 낮은데 무슨 금리 인하야, 그냥 이렇게 현재 금리를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연준위원이 한 분 계시죠? 그만큼 현재 물가가 높다, 현재 경제가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점도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GDP, 실업률, 물가, 장기금리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은 지난 3월 달에 연준에서 GDP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실업률 전망치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 이러한 강력한 신호를 파월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강력하면 당연히 물가가 높게 나오겠죠. 지난 3월 달보다는 물가 전망치를 0.2%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데 물가 전망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3번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전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 역시 지난 회의 때보다 0.2% 정도 높게 잡았네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강력하다,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생각이 없다, 우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도표만 봤을 때는 연준회의가 매우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의 패턴을 보면 점도표가 매파적이면 파월의 인터뷰는 비둘기스럽게 갔고요, 점도표가 비둘기적이었으면 파월의 인터뷰는 매파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인터뷰는 약간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너네 점도표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 이번에 내가 조금 비둘기스럽게 마사지를 해줄게. 이러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CPI로 우리에게 선물을 한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점도표가 매파적이었지만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비둘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파적이지도 않았고요. 인터뷰는 약간 중립적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요약해 봤는데요. 미국 경제는 강하지만 노동시장은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주거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주거비의 선행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주거비에 연관된 메커니즘이 복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의 쇼티지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환호할 만한데요. 하지만 파월은 너네 방심하지 마. 연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봤듯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번 낮게 나왔다고 물가 잡혔다고 방심하면 안 돼. 2번, 3번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해.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서야 움직일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분이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라면 지금 당장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좀 지켜보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인플레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당장 하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우리의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이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금리 동결 쭉 가면 안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 중이긴 하다. 금리 인하 하긴 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만 보면은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약간은 중립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우 비둘기스럽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준회의 성명서만 보면 엄청난 매파로서 우리를 엄청 때렸었죠. 그런데 파월 인터뷰는 약간 물음표가 드네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우리를 살짝 달래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시는 매우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증시가 끝났을 때 캡처한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 캡처한 것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역시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으로만 보면 미국 증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여요.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고 미리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금리 인하 횟수를 확 줄여버렸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으로 미뤄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금리 인하에 신경 쓰지 말고 과연 어느 섹터에서 성장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지 이것을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